안녕하세요. 고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하셨나요? 10월 넷째 주 초반에는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다시 한번 업토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는 오히려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블록체인과 토큰화를 핵심 의제로 다룬 결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110년 역사의 미국 유통업체 비올스가 전국 660개 매장에서 99종의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리,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추진하며 실사용의 문을 더욱 넓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이 오랜 대립 구도를 완화하면서 무역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도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주요 암호화폐 시세 리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공통적인 매크로와 제도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가 열렸고 기조 연설에서 윌러 연준 이사가 실제 토큰화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언급을 직접 했고 이로 인해서 규제 리스크 완화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도 있었는데요. JP 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담보 대출을 허용하면서 크립토가 담보 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중 무역 관련해서 화해 제스처가 일어났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의 히토류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1년 유예를 하면서 또 미국의 100% 추가 관세도 철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게 될 에이펙과 관련해서 짜여진 협상 각본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장기 신뢰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세한 뉴스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GL이라고 하는 미국 은행에서 사용하는 송금 앱이 이 국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지한다라는 뉴스가 퍼지게 되면서 암호화폐의 내러티브를 부각시켰던 한 주였던 것 같고 또 미국의 110년이 된 비올스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면서 실제로 소비자 단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의 솔라나 지원, 그리고 리플의 히든 로드와 G 트레저리 인수 사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 알트코인에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연준 시그널로 인해서 제도권이 편입이 됐고 결제 네트워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내러티브가 부각되고 기관의 채널이 확장되는 그런 훈풍이 일어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19일부터 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5% 정도가 상승을 했고 중간에 21일이죠. 최대 114K 부근까지 시도한 이후 그대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110K 상단에서 머물러 있다가 우상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새벽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화해 제스처가 발표되면서 단기 저항선으로 알려져 있던 113.5K 그리고 114K를 뚫어주면서 만약 금일 114K를 일봉 마감해 준다면 그 다음으로 115K 그리고 118K 그리고 120K까지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지선으로는 110K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110K를 뚫고 내려가는 시나리오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역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로는 26일 기준으로 약 1.6%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새벽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단기 저항선으로 알려져 있는 4,100달러와 4,120달러 선을 그대로 돌파해 주면서 다음 고점대 매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로 봤을 땐 금일 일본 기준으로 4,100달러를 마감 안착하게 된다면 다음 저항선인 4,250달러, 그 다음으로는 4,400, 그리고 그 다음 4,65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선으로는 3,900과 3,800달러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 보이고 이번 주에 알려져 있는 대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부산에서 열리는 에이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하락으로 전환할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XRP인데요. XRP는 이번 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암호화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약 10%가 상승을 했고요. 단기 저항선으로 알려져 있는 2.7달러와 2.8달러,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2.7에서 2.8달러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단기 지지선으로 알려져 있는 2.5달러까지 내려오는 것은 현재 시나리오로는 가장 낮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2.7달러에서 2.8달러 돌파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 경제와 관련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영레포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저치인 20억 달러대까지 감소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레포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대로 시중의 유동성을 끌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연준에 있는 유동성이 현재 20억 달러대까지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붙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곧 미국 경제가 그만큼 자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달 이루어지는 금리도 2.5포인트 그리고 크게는 5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이 암호화폐나 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중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찌 됐던 영 레포 자체가 바닥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많은 호재 뉴스가 발표가 됐던 리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리플이 계속적으로 회사들을 인수하고 모으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회사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억 달러의 재무 관리 기업인 이 G 트레저리를 인수했는데요. 이 G 트레저리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일은 재무를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리플이 인수했던 회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리플이 이 암호화폐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G 트레저리가 보유하고 있던 글로벌 기업 고객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G 트레저리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기업들은 앞으로 리플의 블록체인 결제망을 통해서 글로벌 환매 조건부 채권, 이 레포에 대한 시장 접근과 24시간 실시간 국제 송금 및 자금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이 드디어 전통 금융의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까지 블록체인 위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지금까지 인수했던 회사를 살펴보면 히든로드, 그리고 스테이블 인프라 업체인 레일, 그리고 요번에 G 트레저리까지 합친다면 결국 결제, 유동성, 자금 운용까지 할 수 있는 삼각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리플은 앞으로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XRP와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실시간 유동성 관리와 결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단순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XRP, 리플이 인수했던 회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1단계는 기존 리플과 XRP가 가지고 있던 리플 레저죠. 단순히 송금 인프라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 커스터디 인프라까지 확보를 하고, 커스터디라는 것은 이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고객의 자금을. 그 다음으로는 이 G 트레저리와 레일을 인수하면서 결제와 유동성 인프라를 강화했고, 그리고 히든 로드라고 하는 금융 브로커를 인수하면서 기관 대상의 종합 금융 서비스로 발돋움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규제 준수와 BNY 멜론이라고 하는 커스터디 은행과 함께 준비금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리플은 단순히 XRP라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차세대 블록체인 은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은행 인가를 명확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리고 커스터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관리, 이번 G 트레저리 인수로 인해서 자금 결제 시스템까지 모두 갖춘 사실상의 탈중앙형 금융기관의 구조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ETF 소식인데요.
이번에 솔라나와 관련된 호재가 발표가 됐죠. 홍콩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을 했어요. 현재 미국이 셧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홍콩이 미국을 앞서 나가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10월 27일부터, 오늘부터죠. 이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이 솔라나 ETF, 차이나 AMC라고 하는 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홍콩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어서 세 번째로 솔라나가 현물 ETF로 발표가 됐고, 이 홍콩 달러, 위안화, 그리고 달러 세 개를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로 인해서 미국이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홍콩이 한 발 앞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뒤따라서 리플이나 솔라나와 관련된 ETF 승인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셧다운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JP 모건은 미국에서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된다면 최소 15억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ETF 소식은 아니지만 이 솔라나와 관련된 또 좋은 호재 뉴스가 발표가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인 이 피델리티가 솔라나의 거래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피델리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까지 거래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솔라나를 통해서 총 4개의 종목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델리티에서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일반 투자자용, 그리고 연금 계좌용, 그리고 자산 관리자용, 그리고 기관용에서 모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솔라나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준과 관련된 소식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연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봤는데,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가 연준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연준 지불 혁신 컨퍼런스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제 혁신 컨퍼런스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소식은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참석자가 BNY 멜론, 그리고 파이어블록스, 그리고 리드뱅크,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업체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체인링크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가 참석을 했어요.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체인링크가 오라클 네트워크로서 활약을 앞으로 많이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 금융업체 그리고 암호화폐 사이에 중개 역할을 이 체인링크가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제가 체인링크 영상을 만들고 있고, 체인링크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연준에서도 그만큼 이 오라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체인링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컨퍼런스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께서 암호화폐 호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컨퍼런스 자체의 내용이 앞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업체에 의해서 대대적인 이 통제와 양보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웹3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전통 금융업체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체인링크가 연준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이 체인링크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순히 디파이 인프라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 혁신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는 연준 이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업체에 연준의 스키니 마스터 계좌 도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업체가 연준에서 발행하는 이 화폐 발행권 그리고 화폐 결제망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야기하고, 결국 중앙은행의 인프라에 전통 금융 업체가 아닌 웹3 업체, 블록체인 업체가 직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준비제도가 이 크립토 결제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첫 번째 사례라는 것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동안 연준 자체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아서 지하금융, 2차 금융의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스키니 마스터 계좌가 도입된다면 이 서클이나 페이팔과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의 이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 위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를 하죠. 본격적으로 달러 패권이 블록체인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전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많은 하락을 했었었는데, 물론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하락을 했을 때 이 샤프링크라고 하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 또 줍줍을 했어요. 이더리움을 19,271개나 추매를 하면서 총 이더리움 보유량 85만 9,853개 이더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트마인이죠. 텀 리가 있는 이 비트마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2위 트레저리 기업으로 우뚝 선 모습입니다. 이 참고로 샤프링크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암호화폐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온라인 게이밍 업체였는데,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트레저리 기업으로 전환을 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더리움이 또 스테이킹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해서 그 수익으로만 2,200만 달러가 돌파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웹3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재무 전략 자체가 180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겠죠. 단순히 물건을 고객들에게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보유, 그리고 이 스테이킹이나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이제 개인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사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최강대국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테더 USDT를 발행하고 있는 이 테더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순이익이 무려 150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인데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금액은 실제 웬만한 글로벌 은행이나 빅테크 기업과 맞먹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삼성전자 순이익이 올해 한화 약 33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해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수만 글로벌 30만 명에 달하고 있고, 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수만 100개가 넘죠. 테더라는 회사는 직원 수가 약 160명이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USDT, 그리고 토크나 골드.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선 테더가 유일한 판매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판매 상품 하나로 이 삼성전자와 맞먹는 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 수는 160명에 불과하다라는 것. 사실상 이것은 금융 역사상으로도 거의 전례가 없는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JP모건의 직원 수가 약 3만 명, 블랙록은 약 2만 명. 참고로 비자도 2만 8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요. 이 테더가 조직 규모상으로는 0.05% 수준인데, 순이익만으로 봤을 때는 세계 100대 은행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지표는 왜 그렇게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미친 듯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달려드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달러를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사가 고객의 돈을 예치해두고 이 테더나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업체는 미국 단기 국채를 사서 이자를 챙기는 거죠. 결국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돈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완벽히 은행의 업체로, 은행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은행과는 다르게 24시간 주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직원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반 금융망처럼 스위프트망이나 DTCC와 같은 금융망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이더리움 가스비만 있으면,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만 있으면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 그리고 결제망 통제권을 둘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RWA 시장,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은 더욱 더 커지고 있고 이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펀드와 같은 자산까지 모두 블록체인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시장의 기준은 그리고 기축 통화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즉 스테이블 달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 스테이블 코인을 장악했다. 이것은 곧 앞으로 다가올 블록체인 경제의 기축 통화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이 이 미친 듯이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DC, 미국은 금지했지만 다른 여러 국가,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CBDC를 할 것이기 때문에 CBDC가 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먼저 이 시장의 점유율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JP모건, 시티은행, 리플, 블랙록 이렇게 대규모 전 세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업체가 미친 듯이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이 지리라고 하는 업체에 드디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왜 이 뉴스가 다른 뉴스와 다르냐면 지금까지 블록체인 뉴스에서는 기관이나 국가 단위의 발표만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 리테일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고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젤이라고 하는 업체가 미국의 JP 모건이나 웰스파고와 같은 주요 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 간편 결제 서비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 내 은행 간 송금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영역을 넓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 즉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 시행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 차원의 금융 규제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큰 소식이 있죠. 미국의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통업체 비올스가 드디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미 전역의 660개 매장에서 99종의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비올스의 CEO는 앞으로 이 유통시장에 하나의 도전을 한 거죠. 110년을 준비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했고 앞으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준비했던 소식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시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뉴스의 굴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온체인 위에서 드러나는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을요.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블록체인 생태계는 분명히 실사용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주에는 이 기운이 실제 거래 데이터와 온체인 지표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크래프트였습니다.